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면서 보좌한 분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대선 승리 1등 공신이 된 경남 김해일의 미소천사 김경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게 원래 분이에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입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 그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꾸 한가해지셨습니까? 계속 힘드네요. 네. 몸이 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 도지사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계속 달려온.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좀 쉬려고요. 8월부터는. 이제 지난주부터 국회로 복귀를 했고요. 국회 오니까 또 국회가 시끄러워지니. 아니, 대선 거의 막바지에 제가 문재인 후보가 저랑 방송을 같이 한번 했었는데 수행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피곤해 쩌든 듯한 얼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뵈면은 좀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피곤해 쩔어 있는 모습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은 진짜 안타까운 게 예전에 숱이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숱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게 좀 사갔다는 얘기를 좀 듣고 그러니까 미소천사인데. 아이, 그래요. 자, 어렵게 우리 김경수 의원 모셨었는데 국정자문위 활동을 마치고 나서 내 대선이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내 대선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저는 이제 원래 대통령님 청와대 가시고 초기에 그 인수위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네 분만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청와대 비서실이 세팅될 때까지 도와드리면은 제 역할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국정기획자문위가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바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쭉 그 이후로도 좀 대선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 때 국민들께 공약했던 걸 앞으로 5개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선의 최종 마무리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던 대국민 보고회가 저는 좀 최종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국회로 오면서 이제서야 대선이 좀 마무리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게 표현을 보니까 내 대선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조금 자극적으로 원래 자극적으로 나가요, 사실은.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를 관두고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항상 언론을 상대할 때 문재인 당시 대표도 아니죠. 후보도 아니었고 그 시절에 후보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였으니까 늘 이제 대변인 격 김경수 이렇게 해서 항상 나왔어요. 어떤 워딩인데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언론을 대하거나 시민들을 상대하거나 당원들을 대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서울에 이제 등원 5월 30일 등원하러 하고 이제 서울을 왔는데 근데 와서 제가 전에 2012년도에 공보특보를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기자실에 가서 인사도 하고 언론인들하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듣는데 문재인 전 대표, 그 당시에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와 이 언론과의 관계, 특히 기자들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던 기자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전 대표가 다른 직함이 없으니까 서포트하는 무슨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 기존의 의원 시절에 그 의원회관에 있던 보좌관 비서진들 몇 명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공식 공보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걸 다 담당하는 팀에서 공보까지 같이 맡아버리니까 기자들에 대한 공보 활동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 관계들이 안 좋아져 있어서 이것부터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문 전 대표의 뭐 이런저런 일정이나 이런 걸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언론에
소개하기 애매하니까 대변인 격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그 문 전 대표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해명하는 입장에 서 계셨을 텐데 나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거의 4년 내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문 전 대표가 편하게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 시절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순간순간이 다 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언론 질문이나 언론으로부터 또는 다른 당으로부터의 공격 이런 게 문 전 대표로부터는 살얼음판 긋듯이 해갔기 때문에 저는 뭐 늘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 그때만 특별히 뭐 안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때도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합류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예민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특히 언론 환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뭐 직함은 대변인이었지만 대변인실 전체에 있는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이렇게 김경수 의원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것 자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마지막 가면 종편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비협조적으로 아예 그냥 쫙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때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하고 이랬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난 방송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제 그때 김경수 의원이 저랑 통화하면서 강원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또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가서 그냥 해보겠다. 우리 가서 해보자 이렇게 했었죠. 방송 관련해서는 우리 최민희 선배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워낙 종편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당에서 이거 왜 안 해주냐 처음에는 그렇게 푸념들을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서서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셨던 몇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민희 선배님.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언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각자 언론사를 나눠서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패널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변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최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죠.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그때 김경수 대변인이었죠. 그때 대변인하고 김현 의원하고 그다음에 배재정 의원하고 박광원 박광원 의원이 나중에는 이제 단장을 맡아주셨죠. 그래갖고 자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다음에 지역 연구 해갖고 언론을 다 나누어서 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그랬잖아요. 종편 토론회를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사골이 빠지는 진이 느낌이에요. 빠지지. 진이 빠지지. 왜냐하면 그 순간에 5대1이 되잖아요. 대체로. 맞아요. 그러면 그 5대1을 극복을 하고 내가 밀리면 판을 깨고 나와야 돼요. 왜 아니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의제가 잘못 설정됐는데 그냥 나오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마지막 얘기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이걸 100%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대0, 4대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는 저쪽 판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우리라도 나가자 해서 나가면 3대1, 4대1, 5대1로 이제 싸우는 거죠. 애쓰셨습니다, 다들. 예. 네, 아니 이동영 작가님이 근본 뭐, 늘 애쓰셨어요.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네, 저도 한 3등 공신 됩니다. 그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김경수 의원께서 계속 이제 기매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물론 뭐 낙선하시고 도지사도 나가서 낙선하시고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정권도 교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노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추도식 전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봉화를 찾았는데요. 당선도 또 김해 시민들이 우리 당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또 당선을 시켜주셔서 정말 대통령님께서 늘 가슴에 한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고향에서도 지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2002년 대선에서도 고향인 김해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향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실패한 정치인이다. 이 말씀을 그 입에 달고 계셨는데 그 김해에서 이제 그렇게 좀 김해 시민들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님께 이제 당선증을 가지고 인사드렸을 때가 훨씬 좀 감회가 남달랐고 이번 추도식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으니까 또 그때하고는 또 다른 좀 그런 감회가 있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근데 잘 정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후에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그 관점에서 앞으로 좀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어쨌든 오늘만 참석하고 이후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게 여러모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추도식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픔이 많은 추도식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희망이 있는 그런 추도식이었던 거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고향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던 이 얘기 들으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언론에서 요즘 내년 그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하마평에 좀 오르더라고요. 김경수 이렇게. 바로 그렇게 훅 하고 그냥 생각나서 뭐 여쭤봐세요. 슬슬쩍 여쭤봐야 돼요. 이런 거는. 저도 뭐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경우에 지역 언론에서 특히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늘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김해 시민들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초선 의원이 당선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건 그건 정치적인 신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폭락을 하고 남북관계가 정말 안 좋아서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굳이 내년 선거에 제가 나서거나 할 일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내년 지방선거 전후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60% 정도입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인.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연착륙하고 그리고 지금 경남만 하더라도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현역 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경선을 잘 치르고 힘을 모아서 선거를 치러내면 뭐 경남도 내년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 김경수 의원에게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김해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첫 나서 선거입니다. 첫 선거에서 떨어지고서 낙선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비가 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빗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네, 그 뭐 분간이 안 되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저는 그냥 김경수 그럼 그게 먼저 떠올라요. 여러 가지가 스쳤겠죠, 뭐. 아니, 그때는 대통령님께 워낙 좀 면목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선거인데, 근데 표차도 그렇게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의 고향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하여간 여러모로 좀 뭐 김해 시민들 보기에도 그랬지만 대통령님께 면목이 안 서는 게 낙선 인사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 이번 정부는 그 전 정부와 달리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김경수 의원이 한동안은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서 대통령을 보좌했었죠. 그날 이제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 하시고 청와대로 들어가셨는데 같이 모시고 들어갔는데 정말 대통령님 네 분만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대통령님과 함께 이랬던 사람 없는 상황이라 제가 그때 이제 수행단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청와대에 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비서진으로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는 네. 당장 대통령님을 수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뭔가 발표를 하시면 그걸 기자들에게 전달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비서실에 이제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기본적인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도와드렸던 그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 한 10년 만에 다시 청와대 가신 거 아니에요? 딱 9년. 9년? 제가 2008년 2월 25일 날 퇴임하실 때 네.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본관에 가서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인사하시고 거기서 서울역으로 출발을 하셨거든요. 딱 그 완전히 거꾸로 이제 모시고 나왔던 그 길을 그대로 모시고 들어갔죠. 그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여간 그날은 그 본관을 들어가는데 별로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 야, 세월은 흘렀는데 청와대는 별로 안 바뀌었구나.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신 다음에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예. 근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김경수 의원 청와대에 남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도 많았었거든요.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청와대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네.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이제는 몰라. 그만두어야 한다는 건 또 아무도 몰라서 예. 당연히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가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다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네. 청와대 대변인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게 다들 그러니까 그걸 겸임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모르셨어요? 몰랐어. 오. 그 문희상 비서실장님, 네. 그다음에 유인태 정무수석님이 전부 현역이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착각하니까 지역구에서 착각하죠. 네. 그 선거기간 내내 아니면 선거기간 그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도 계속 이제 같이 옆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조금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섭섭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서운해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도 이제 직접 얼굴을 못 보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선된 뒤에 요즘은 국회가 거의 뭐 연중 열려 있으니까 주중에는 국회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내려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탄핵 때까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당일로 갔다 오더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 왔는데 탄핵 이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 한 6개월을 거의 한 번도 못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중순부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말에 갔더니 TV에서 자주 봤으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얼굴을 잘 못 봤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뭐 지역은 우리 김해 시민들이 워낙 정치 수준이 높으셔서 그리고 또 이제 김해는 김해시장 그다음에 김해 갑을이 있는데 갑이 민홍철의원이거든요. 또 그리고 김해시의회 의장도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세 분이서 잘 커버를 해주셨더라고요. 행사 때 가면은 김경수 의원은 이마점에서 이렇게 바빠서 꼭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대신 많이들 커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고향도 못 지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경수 의원 고향은 김해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제가 김해 김가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시조 할아버지 고향이시죠. 저는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이고 6학년 때 진주로 이제 전학을 가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성과 진주가 사실상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서부 경남이죠. 네. 근데 고성과 진주는 정말 지금의 자유한국당 텃밭 중에도 텃밭이 서부 경남이 아직 좀 어려운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저번에 고성 군수 왜 선거 때 친구분이 나가셨었잖아요. 2014년 보궐선거였죠. 그 제 초등학교 동기고 고성 통영 우리 당 지역위원장이 백두현 위원장이라고 제 초등학교
그때 3년을 같은 반을 하고 3년 내내 우리 반 반장을 했던 소리 뜻이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왔더니 또 전교회장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두현 위원장이 고성군수 보궐선거에 네. 출마를 했었는데 무소속까지 3파전이었는데 20% 가까이 지지를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면 당선권인데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선거 비용 보전도 제대로 못 받던 네. 지역인데 20%까지 나왔던 게 대단히 이제 그 뭐 좀 많이 그 달라지고 있구나. 지지도가 많이 올랐던 그런 보궐선거고 실제로 고성이 읍 있고 면이 있는데 읍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면 단위는 여전히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같이 내려가서 도와주고 네, 있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도 김경수는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했어야 친구라고. 되나? 그때 오셨다가. 아니. 그리고 넌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것까지 안 와, 지금. 별의별 때를 다 도와줘요. 민주당에서 콜라면 어디든지 가.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하고 또 정권 교체하고 지금의 어떤 고성이나 진주나 이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여쭈고 싶어서. 그 백두현 위원장이 이번에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치분권 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고성 군민들이 이 백두현 위원장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게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들이 되게 높아졌더라고요. 이게 고성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주고 하시는데 지역에서 좀 지난 보궐선거 때 떨어진 데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물 하나 좀 제대로 키워서 고성에 제대로 좀 일꾼을 만들어 보자 이런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고성 쪽은. 그리고 진주는 그 정영훈 위원장하고 서소연 위원장이 좀 지역을 맡고 있는데 진주시가 오히려 조금 더 제가 도지사 선거 때도 득표율로만 보면은 진주보다 고성이 더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도시인데도 그게 아직은 잘. 이번 대선 때는 그래도 진주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30% 이상 득표를. 그래도 진주의 사소연 위원장은 여성 위원장인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예. 씩씩하게.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기 좀 버티기가 힘들죠.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고성에서 태어나서 진주로 전학 가서 학교는 다 진주에서 나오시고 네. 이제 대학교는 서울로 오셔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국회를 94년도에, 네. 92년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그 신생 월간지, 이제 선배들과 월간지를 창간하고 당시에 지방자치를 막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를 선배가 창간하길래 1년 정도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건 나 처음 들어요. 예. 근데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기엔 좀 민망해서. 이것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는 말지 1호 그러니까. 기자입니다. 그 월간지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94년도에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데 네. 신계륜 의원실이었어요. 네. 그 국정감사 때 방에 보좌진들이 갑자기 빈 거예요.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국감만 좀 도와달라고 그 방에 있는 보좌관이 학생운동할 때 같이 했던 선배인데 그래서 국감 한 달 도와주러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의원회라는 생활을 시작을 그러니까 했죠. 신계륜 의원 보좌진이었네요. 그렇죠. 94년부터 조합이 뭐가 잘 안 되는데. 임채정 의원 보좌도 하셨고. 그렇죠. 2000년에 이제 임채정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국민의 정부 이제 2001년이죠. 2001년 9월 달에 정무수석실 보좌관으로 청와대를 잠깐 들어갔었어요. 네. 3개월 임채정 의원실에 있다가 9.11 테러 나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났어요? 신원조회가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아니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학생운동 경력은 신원조회에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정무수석이 이제 경호실장한테 가서 3번을 담판을 했는데, 마지막 담판을 할 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67년생인데 태어나기 전해에 제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철책선에서
중위로 장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월북을 하셨어요. 아, 월북하셨구나. 근데 그 얘기, 전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해주셨구나. 아, 이 외가에, 하기가 좀, 뭔가 이상했던 게 다 이게, 풀려나가는 다 거예요,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외가에 이제 외삼촌들이 다 엘리트들인데, 전부 시골에서 그 가수원하고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연자제 사업도 못 하시고. 그게 이제 그 막내 외삼촌 때문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제가 학생운동 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안기부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는데. 떨어졌어. 2차까지 통과를 했는데 3차에서 이유 없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면접을 잘 못 봤나 보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이제.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이렇게. 그게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하에서도 예. 연자제가 있었군요. 청와대는. 그때 정무수석이 유선호 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유선호 수석이었는데 세 번째 담판하러 가시면서는 이번에도 경호실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호기롭게 가시더니 다녀오셔서는 풀이 확 죽어서 이 연세 드신 경호실장이 후배들 때문에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근데 그때 경호실장이 이제 군 출신이었는데 기무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기무사에서 어떻게 월북한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들을 수 있냐 이게 이유였다. 아이고. 예. 근데 나중에 그 경호실장이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처가에 조금 먼 친척 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군요. 정말 이 얘기 처음 그래서 그 2002년 대선 끝나고요. 예. 인수위 마치고 청와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인수위 안에서 그때도 이제 신원조회가 있으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김경수 신원조회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또 그때 맡았던 역할이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를 맡아가지고 그 기획팀에 있으면서 그래서 경호실 사람들도 보고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도 만나고 있는데 다들 민망해 아드만.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문희상 비서실장이 일괄 신원 보정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새누리당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갔나 보네요. 막 공격했을 것 같은데 알았으면. 뭐 이게 뭐 공격할 거리가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공격하니까. 막 던지니까. 막 던지니까. 뭘 던질지 몰라.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거네요. 재밌어요. 아주 흥미로워. 왜냐면 김경수 의원하고 뭐 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그냥 같이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 외삼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제가 듣자니 결혼할 때 아내분께서 정치 혹시 하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영원한 부부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부부. 영원한 부부인데 아내는 전남 신안의 임자도라는 성이 고향이에요. 근데 그 임자도에 처에 백부 되시는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한번 나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임자도 안에 다들 친인척 관계일 거 아닙니까? 큰 성이 두 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때 마침 이 큰아버지하고 저쪽에 이제 친척되는 다른 성의 한 분이 두 분이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부 할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 집안에는 절대 선거를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유지처럼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는데 장인어른이 국회에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첫 상견례에서 첫 질문이 자네 출마할란가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 실제로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정책 보좌 참모로서의 역할 이런 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제 한 서너 번 제가 진주니까 무조건 영남 출신만 보면 출마하라고. 대충 왜 자꾸 어려운 게 자꾸 하고. 서너 번 저한테 출마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대통령님 제가 출마하려면은 이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정말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 아내분이 흔쾌히 동의하셨나요?
오히려 그때는 아내가 먼저 그때가 이제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을 지역이었죠. 그때 거기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제철국 의원이 이제 낙마를 하고 낙마하신 다음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후보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뭐 이리저리 찾다가 그냥 저보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여서 연초부터 이제 4월이 재보선인데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원래 저는 이제 뭐 나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안 나가 보려고 한명숙 총리한테도 부탁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유시민 선배, 문성근 선배 등등 그러니까 안 나가기 위해서 부탁을.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그분들이 거죠. 나가시는 나가달라.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 안 나가기 그렇죠. 위해서 예. 다른 분을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를 좀 권유를 드렸는데 다들 네가 나가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 그때 안 나갔죠. 국민참여당이 나갔죠. 그때 국민참여당 유시민 선배가 이봉수 특보라고 대통령님 농업특보 하셨던 그 지역의 토박이 출신이신데 그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이제 출마를 하시길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재단 회원들 사이에서 편이 갈려가지고 그 회원들 사이에서 막 험악하게 게시판에서 예. 막 욕설이 오가고 이런 분위기라 시끄러웠죠.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님 도와줬던 사람들이 우리들 간에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대통령께 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러면은 유시민 선배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했죠. 이마저마한데 당시 사실은 국민참여당으로 출마하게 되면 그분이 출마하게 되면 지역에서의 평판이 그렇게 이제 좋았던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활동을 오래 하면 예. 편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좀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지게 되면 소위 봉하마을 전체 패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참여당의 패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면은 제가 뭐 가볍게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그때는 김경수 의원이 나가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그런 얘기 실제로 예, 있었고요, 예.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그때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저런 얘기 때문에 그때 시끄러웠던 것이고요. 우리 지지자들끼리 문제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이 이제 봉하마을로 내려가실 때 어떻게 당시 이제 비서관이 보좌관이었죠. 비서관. 예. 같이 가자고 먼저 제안하셨나요,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처음 들어갈 때는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1년간 일을 했었고, 1부속실로 이제 1년 뒤에 대통령님이 탄핵 당하셨다가 복귀하시는 날 1부속실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내랑 상의를 했는데, 아내한테 그때 상의할 때 했던 얘기가 지금 1부속실로 가면 대통령님 퇴임하실 때 가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럼 더 좋지 뭐. 워낙 뭐 아내가 이제 또 대통령 팬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재보궐선거 때도 아내가 먼저 대통령님 고향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출마를 권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귀향 준비하시면서 같이 내려가자고 뭐 제안을 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저는 됐네요. 같이 가는 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는데 퇴임할 때 자네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게 이러면 그것도 좀 웃긴데. 황당할 뻔했죠. 그렇죠. 굉장히 황당한 얘기지만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또 가자고 제안도 하고. 아주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됐네요. 어른들을 모시면 저도 뭐 모셨던 분이 있습니다만 어른들을 모시면 약간 숙명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런 숙명에 대해서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한계도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세대들의 또 다른 몫이고 또 그분이 한 성과는 또 성과대로 키워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가까이서 모시면 그런 숙명 같은 공간들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약간 무겁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아마 김경수 의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김경수 의원은 이제 저렇게 감내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다른 생각을 하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정말 대통령이 힘든 상황이셨어요.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연고 없는 곳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그래도 경남 출신이니까 뭐 김해가 처음 가는 곳이긴 하지만 괜찮았는데 저는 뭐 고마운 게 아내한테 고마운 게 그러니까 호남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살고 영남은 시집은 오긴 했지만 내려가서 살기에는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흔쾌히 받아들여준 게 고맙죠. 근데 아내분은 이게 고향이 신안군이라고요. 네. 신안군 원래 DJ의 고향이에요. 신안군 하이도입니까? 인자도에서 조금 더 가면 하이도가 하이도이죠. 있습니다. 예. 우리가요 맨날 그 여성 의원들끼리 모이면 김경수는 진짜 아내 잘 얻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낯설고 그랬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DJ 고향에 태어나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고향에 고향에. 또 이렇게 살게 되고 참 희한한 인연이네요. 제가 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민망하지만 처복이 좀 어머 팔불출이다. 어렵게 장가를 갔기 때문에. 어머 오늘 김경수 팔불출이 제목이다. 근데 우리가 내려가면 물어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와서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없고 재밌어요.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시골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얼굴이 그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좋아요. 김해를 시골이라고 하시면 아니 봉화마을 봉화마을이 김해의 시골이 아니어도 네, 봉화마을은 깡촌이죠. 깡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고 계신 봉화마을 주민들께서 죄송합니다. 이동영 작가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해시는 인구가 53만입니다. 예. 정말 많다. 네. 국회의원 2명 뽑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봉화마을을 국민들이 워낙 많이 아시고 김해보다 봉화마을을 더 많이 유명하니까, 아시니까 예. 김해가 다 봉화마을 같은 줄 아셔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네. 봉화마을 착각해서 경북 봉화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많아요. 네.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봉화마을이라고 네. 찍어서 글로 가시는 분들이 꽤 꽤 있다고. 그리고 김해 봉화입니다. 공항도 있습니다. 네, 봉합니다. 아래 하자입니다. 예. 예. 내려가셔서 그리고 나서 정말 매주 수많은 인파가 몰렸잖아요. 네, 네. 전혀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까지만 해도 내려가시는 이제 KTX로 내려가셨잖아요. KTX 안에서 기자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 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내려가면 좀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화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와도 고민이고 사람들이 또 이리 넘어와서 번잡하게 해도 고민이고. 그러니까 그때 번잡하게는 참여정부 사람들이 이제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려가시면 이런저런 뭐 좀 구상들이 있는데 좀 번잡해도 고민 이 정도 표현이셨는데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올 거라고는 뭐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때 당시로는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준 계기라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것이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에다가 그런 것까지 그렇죠. 하니까 연일 뭐 밖에 정말 매일 나오셔갖고 사람들 만나고 같이 산에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충격적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선한 충격. 제가 이제 깨알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분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때 정권이 바뀌었는데 KBS 사장이 누구였냐? 정연주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연주 사장이 다큐 3일, 그 정연주 사장 체제에서 다큐 3일을 했는데 네. 초기에 이제 대통령 할아버지 나오세요. 그 단계에서 이제 김선주 선배 한겨레 그 칼럼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 3일을 통해서 그 퇴임한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진짜 많은 폭발한 분들이. 거죠. 예. 네. 근데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있을게 많은 손님들이 오면은 기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되게 미안해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을 몰랐고 그다음에 고향에 가시면 하시고 싶었던 게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마을의 좀 대명사 봉화마을이. 그러니까 지나가던 까마귀도 이제 울고 지나간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지나간다고 뭐 동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동네였는데 직접 내려가셔서 이 농촌 마을을 좀 새롭게 한번 그러니까 살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이런 걸 좀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친환경 농사도 하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서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민주주의 교육 이런 걸 좀 본인이 직접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봉화로 가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시더만요. 전직 대통령도 또 하나의 권력인데 권력이 나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 교육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멀리 그냥 청와대 구중궁궐에 구중궁궐에 있고 퇴임해도 보기 힘든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권력이다. 그런 걸 해보고 싶어 하셨던.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장군차를 키웠잖아요. 네. 그래갖고 봉화 가면 우두치 뿌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초기에 처음에 장군차밭 시작할 때 우리는 대통령 뵈러 간 건데 일 시켰어요? 이 일을 그냥 하루 종일 하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신 거예요. 노동 무임금에 일 안 하면 네. 안 보여준다.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아. 네, 그래갖고 빨리 정비는 됐죠. 네. 장군차라고 하는 게 이제 김해 지역에 나는 특산 녹차인데 네. 우리나라 녹차가 다 중국에서 전래돼 온 거예요. 근데 이 장군차는 김수로 왕의 왕비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 지방에서 남방에서 온 녹차여가지고 다른 차보다 잎이 좀 넓은 녹차입니다. 그래서 장군차라고. 그게 이제 차나무가 불에 강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 마을 그 봉화 마을과 뒤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하고 마을 사이에 차밭을 가꾸면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오면은 차를 따고 듣고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로 보자면 산불이 나도 그 방화림의 역할도 해주고 뭐 그렇게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만 듣죠. 어머, 듣고 계속 얘기하고 아니, 싶어. 대선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그냥 그러니까 갈 팔부작이 길이- 맞아요. 갈 길이 시간이 훅 가버렸죠. 네, 아우 재밌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서울에 이제 등원 5월 30일 등원하러 하고 이제 서울을 왔는데 근데 와서 제가 전에 2012년도에 공보특보를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 기자실에 가서 인사도 하고 언론인들하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를 듣는데 문재인 전 대표 그 당시에 전 대표죠. 문재인 전 대표와 이 언론과의 관계, 특히 기자들과의 관계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던 기자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전 대표가 꼭 다른 직함이 없으니까 서포트하는 무슨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그 기존의 의원 시절에 그 의원회관에 있던 보좌관 비서진들 몇 명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공식 공보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걸 다 담당하는 팀에서 공보까지 같이 맡아버리니까 기자들에 대한 공보 활동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 관계들이 안 좋아져 있어서 이것부터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기자들하고 자주 만나고 문 전 대표의 뭐 이런저런 일정이나 이런 걸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언론에 소개하기 애매하니까 대변인 격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그 문 전 대표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해명하는 입장에 서 계셨을 텐데 나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거의 4년 내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문 전 대표가 편하게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 시절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순간순간이 다 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언론 질문이나 언론으로부터 또는 다른 당으로부터의 공격 이런 게 문 전 대표로부터는 살얼음판 긋듯이 해갔기 때문에 저는 뭐 늘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 그때만 특별히 뭐 안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선 때도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합류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예민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특히 언론 환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의원이 뭐 직함은 대변인이었지만 대변인실 전체에 있는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이렇게 김경수 의원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언론 환경이 안 좋은 것 자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마지막 가면 종편들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비협조적으로 아예 그냥 쫙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때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하고 이랬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난 방송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제 그때 김경수 의원이 저랑 통화하면서 강원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 또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지난 시간 동안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내가 가서 그냥 해보겠다. 우리 가서 해보자 이렇게 했었죠. 방송 관련해서는 우리 최민희 선배님이 예. 더 잘 아실 텐데 워낙 종편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당에서 이거 왜 안 해주냐 처음에는 그렇게 푸념들을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서서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셨던 몇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민희 선배님. 예.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언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각자 언론사를 나눠서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패널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변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예. 우리 최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죠.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 근데 예. 이제 그때 김경수 대변인이었죠. 그때 대변인하고 김현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배재정 의원하고 박강원 예, 박광원 의원이 나중에는 이제 단장을 맡아주셨죠. 그래갖고 자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다음에 지역 연구 해갖고 언론을 다 나누어서 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그랬잖아요. 종편 토론회를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사골이 빠지는 진이 느낌이에요. 빠지지. 진이 네. 빠지지. 왜냐하면 그 순간에 5대1이 되잖아요. 대체로.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5대1을 극복을 하고 내가 밀리면 판을 깨고 나와야 돼요. 왜 아니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의제가 잘못 설정됐는데 그냥 나오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마지막 얘기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이걸 100%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대0, 4대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는 그냥 저쪽 판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우리라도 나가자 해서 나가면 3대1, 4대1, 5대1로 이제 싸우는 거죠. 애쓰셨습니다, 다들. 예. 네, 아니 이동영 작가님이 저는 근본 뭐, 늘 애쓰셨어요. 오늘 이렇게 훈훈하게 예. 네, 저도 한 3등 공신 됩니다. 그,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김경수 의원께서 계속 이제, 김해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물론 뭐 낙선하시고, 도지사도 나가서 낙선하시고,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정권도 교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이제 노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추도식 전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봉화를 찾았는데요. 당선도 또 김해 시민들이 우리 당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또 당선을 시켜주셔서 네. 정말 대통령님께서 늘 가슴에 한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고향에서도 지지받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그렇죠. 했는데 마지막까지 2002년 대선에서도 고향인 김해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향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실패한 정치인이다. 이 말씀을 그 입에 달고 계셨는데 그 김해에서 이제 그렇게 좀 김해 시민들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네.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님께 이제 당선증을 가지고 인사드렸을 때가 훨씬 좀 감회가 남달랐고 예. 이번 추도식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으니만 대통령님께 면목이 안 서는 게 낙선 인사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예. 그래요. 그 이번 정부는 그 전 정부와 달리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직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김경수 의원이 한동안은 청와대에 계속 있으면서 초반에, 대통령을 보좌 했었죠. 그날 이제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 하시고 네. 청와대로 들어가셨는데 같이 모시고 들어갔는데 정말 대통령님 네 분만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아무도 대통령님과 함께 이랬던 사람 없는 상황이라 제가 그때 이제 수행
수행단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청와대에 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비서진으로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는 네. 당장 대통령님을 수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뭔가 발표를 하시면 그걸 기자들에게 전달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비서실에 이제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기본적인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도와드렸던 그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 한 10년 만에 다시 청와대 가신 거 아니에요? 딱 9년. 9년? 제가 2008년 2월 25일 날 퇴임하실 때 네.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본관에 가서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인사하시고 거기서 서울역으로 출발을 하셨거든요. 딱 그 완전히 거꾸로 이제 모시고 나왔던 그 길을 그대로 모시고 들어갔죠. 그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여간 그날은 그 본관을 들어가는데 별로 안 바뀌었더라고요. 아. 야, 세월은 흘렀는데 청와대는 별로 안 바뀌었구나.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신 다음에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예. 근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김경수 의원 청와대에 남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도 많았었거든요.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청와대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네.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이제는 몰라. 그만두어야 한다는 건 또 아무도 몰라서 예. 당연히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가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지. 다 그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네. 청와대 대변인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게 다들 그러니까 그걸 겸임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반 분들은.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 오. 그 문희상 비서실장님, 네. 그다음에 유인태 정무수석님이 전부 현역이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착각하니까 지역구에서 착각하죠. 네. 그 선거기간 내내 아니면 선거기간 그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도 계속 이제 같이 옆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는 조금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섭섭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서운해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도 이제 직접 얼굴을 못 보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선된 뒤에 요즘은 국회가 거의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면서 보좌한 분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대선 승리 1등 공신이 된 경남 김해일의 미소천사 김경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게 원래 분이에요. 예, 원래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네. 정말 누구보다 그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꾸 한가해지셨습니까? 계속 힘드네요. 네. 몸이 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 도지사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쭉 계속 달려온.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려고요. 예. 8월부터는. 예. 이제 지난주부터 국회로 복귀를 했고요. 국회 오니까 또 국회가 시끄러워지니. 아니 대선 거의 막바지에 제가 문재인 후보가 저랑 방송 같이 한번 했었는데 예. 수행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피곤해 쩌든 듯한 얼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뵈면은 좀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피곤해 쩔어 있는 모습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은 진짜 안타까운 게 예전에 숱이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숱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게 좀 사갔다는 얘기를 좀 듣고 그러니까 미소천사인데. 아이 그래요. 자, 어렵게 우리 김경수 의원 모셨었는데 국정자문위 활동을 마치고 나서 내 대선이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내 대선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저는 이제 원래 대통령님 청와대 가시고 초기에 그 인수위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네 분만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청와대 비서실이 세팅될 때까지 도와드리면은 제 역할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국정기획자문위가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바람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쭉 그 이후로도 좀 대선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 때 국민들께 공약했던 걸 앞으로 5개년 동안,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선의 최종 마무리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던 대국민 보고회가 저는 좀 최종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국회로 오면서 이제서야 대선이 좀 마무리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게 표현을 보니까 내 대선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조금 자극적으로 원래 자극적으로 나가요, 사실은.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표를 관두고,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항상, 언론을 상대할 때, 그 문재인 당시 대표도 아니죠. 후보도 아니었고 그 시절에 후보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였으니까 늘 이제 대변인 격 김경수 이렇게 해서 항상 나왔어요. 어떤 워딩인데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언론을 대하거나 시민들을 상대하거나 당원들을 대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또 그때하고는 또 다른 좀 그런 감회가 있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근데 잘 정리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후에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그 관점에서 앞으로 좀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어쨌든 오늘만 참석하고 이후 주도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게 여러모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추도식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픔이 많은 추도식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희망이 있는 그런 추도식이었던 거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 고향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던 이 얘기 들으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언론에서 요즘 내년 그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하마평에 좀 오르더라고요. 김경수 이렇게. 바로 그렇게 훅 하고 그냥 생각나서 뭐 여쭤봐세요. 슬슬쩍 여쭤봐야 돼요. 이런 거는. 저도 뭐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경우에 지역 언론에서 특히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늘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해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김해 시민들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초선 의원이 당선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건 그건 정치적인 신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폭락을 하고 남북관계가 정말 안 좋아서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굳이 내년 선거에 제가 나서거나 할 일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내년 지방선거 전후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연착륙하고 그리고 지금 경남만 하더라도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현역 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경선을 잘 치르고 힘을 모아서 선거를 치러내면 뭐 경남도 내년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 김경수 의원에게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김해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첫 나서 선거입니다. 예. 첫 선거에서 떨어지고서 낙선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비가 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빗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네, 그 뭐 분간이 안 되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저는 그냥 김경수 그럼 그게 먼저 떠올라요. 여러 가지가 스쳤겠죠, 뭐. 아니, 그때는 대통령님께 워낙 좀 면목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선거인데, 근데 표차도 그렇게 많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의 고향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하여간 여러모로 좀, 뭐, 김해 시민들 보기에도 그랬지만,